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범죄도시 3가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개봉 사흘 만에 200만 넘겼고요. 좌석 점유율, 상영 점유율 모두 70% 중후반대, 매출 점유율은 무려 9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 뭔가에 막 화가 나 있어가지고 한 주먹에 쓸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의지할 데도 없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범죄도시 열풍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최경사 185회 출발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저를 포함한 최경사 멤버들이, 조금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홍대 구석의 한 지하 스튜디오에 땡땡벌레처럼 후다닥 나타나서 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또 확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네. 자, 인사하시죠.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저는 지난 2주간 감기로 고생을 했어요. 잘 걸리네 의외로 또 그런 감기요? 거. 감기, 코로나 뭐 이거 지금 우리 이게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애기랑 그 남편이 잘 걸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피해자. 아기가 이제 막 문센이나 외부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걔도 나름. 근데 그런데 가면은 감기를 되게 잘 걸려요. 애기들이. 마스크는 요새 써요? 마스크는 안 쓰죠. 안 특히 써요? 그 아기 그 나이 또래는 더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어디서 걸린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나았어요. 코니모진이 왜 자꾸 걸려와요? 코니모진님은 제가 조금 어제도 뭐라고 했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합니다. 면역력이.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몸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 보이는데. 네, 네. 좀 운동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안군. 네, 저는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그 창문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치진 못하고 그분도 그러니까 본사에서 왔는데 막 1시간을 씨름하다가 이게 제대로 고쳐지진 않고 이 환기는 자제해라.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 회사 중간 점심 시간에 집에 가서 고쳤던지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고치려면 문을 아예 떼서 해야 돼서 이게 조금 시간 내에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시고는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잖아. 그러니까 문이 고장을 하는데 고치기가 어려우니 문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될지 적당히 모른다. 열어라. 적당히 열어라. 정말 필요할 네. 때만. 그래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아이고, 집주인한테 문 바꿔달라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려다가 이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이거는 요 부품이 떨어져서 그런 거여가지고 이거는 사용자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뭐 노후나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조금 더 문제가 되면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벌써 한 7, 8만 원 나갔거든요. 얼른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문을 열지 못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아예 갇히거나. 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당히 못 보던 안군이 지금 맞아요. 저걸 뭐라고 그래야 돼? 남방이죠. 남방? 네. 예, 입었네. 굉장히 패셔너블. 그러게. 것 같아요. 예. 덥습니다. 상당히 덥네요. 자, 노시스. 네. 오늘 얼굴 좋아요? 어머. 오늘 다들 상당히 업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 날씨가. 예. 뭐 별일 없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조금 전에 이렇게 씩 한번 둘러보는데 이 녹음실을 백이 비슷한 거야. 라미하고 노시스하고. 그래서 볼 때 한 분은 샤땡, 한 분은 입땡, 로땡. 되게 비슷해. 색깔도 그러네요. 블랙이고. 예. 갖고 오셨네. 예. 오늘 뭐 결혼식 가시나 봐요.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지금 그 노시스가 가는 그 결혼식에 누가 이제 못 가니까 뭐 제 연조랑 비슷한 아무개 부장이 저기 뭐죠? 그 부주 축의금을 갖고 그 부에 주러 갖고 오다가 이제 옆을 살짝 들린 거죠. 그러더니 뭐 하냐 이랬더니만
아 제가 지금 첨첩장을 돌린다고. 아 첨첩장 주러 왔다고 말을 잘못한 거지. 너 새 장갑 아니야 지금 나이 50에.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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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 설명은 여기까지. 근황 토크 하고 자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슬픔의 삼각형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로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야. 왜 네. 그랬을까? 메일도 없고 음. 유튜브도 없고. 근데 보신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유튜브 조회수는 꽤 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안 들었다고 하긴 뭐 할 것 같은데. 인스타 좋아요도 평소보다 많이 줄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아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왜? 따로 하실 얘기는 없으셨나 봐요. 그 뭔지 특이하네. 모르겠어. 참. 근데 이게 지금 재생 요청 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보다 많아졌어요. 오히려 11,940 거의 12,000에 달하거든요. 많이 이게 들으셨네. 궁금하셔서 들어는 보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보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청취율은 조금 청취 그 시간 아. 비율은 떨어졌고 근데 또 에피소드 1위는 가오갤이야. 아, 2위예요. 슬픔의 삼각형이. 그리고 비율이 또 확 바뀌었어요. 여성 68, 남성 32로 또 아. 여성이 또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 뭔가 여성분들은 댓글을 잘 안 다신다 뭐 이런 결론인가? 뭐 하여튼 그때 저희 싸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싸워서 온화하게 가면은 아. 댓글이 안 달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싸우자고. 진짜 댓글에서 오늘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와 이런 날도 있었나요? 처음 처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즌 네. 2 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와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에도 아마 이런 원에도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닥달하셨어요. 댓글 좀 달아달라. 막. 뭐 경품 걸까요? 지난주에 내가 댓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다들 근데 분발하세요. 사실 댓글이 음. 항상 달아주셨던 분들이 달아주셨잖아요. 음. 뭐 제이드님이라든지. 근데 그분들이 바쁘시면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바쁘시거나 정성이 많이 그분들이 필요해요. 안 보시거나 그렇죠. 네. 이 영화를.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많이 또 외부 다들 나가시거나 맞아요. 정신 없으셨을 네. 거예요. 뭐 댓글이 없어도 들어주신 분들은 많으니까. 근데 네. 하지만 표현해 주시면 더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뭐라도 하여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뭘 해요? 뭐 노시스가 한번 잘해봐요 오늘. 알겠어요. 오늘 오늘 좌판 깔렸잖아 오늘 노시스 오늘 좋아하는 아이템. 자. 뭐가 너? 아니, 내가 뭘 너무 좋아해? 오늘 압박이 심해요. 자, 이러다 또 악플 달립니다. 자 그럼 우리 2주의 후원으로 갑시다. 네. 2주의 후원은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일단 저희 그 든든한 뒷배 그 카카오뱅크 이자 40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기쁨의 삼각형 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각형 아니에요? 기쁨의 사각형님이 남겨주신.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또 벌써부터 이거 저 아, 사각형이네요. 비하인드 걱정되네 이거. 네. 요렇게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의 사각형. 예. 기쁜 게 좋죠. 예.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6입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돈은 여태까지 100% 다 이 저희 녹음실 네. 녹음 스튜디오 대여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알려드리고요. 네. 이 타이밍에 네. 그러고 보니까 저번 방송분은 아니지만 유튜브 댓글이 몇 개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공유했었잖아요. 그거라도 좀. 예. 네. 네, 저번에 그 가오갤 유튜브 방송분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인트로 지렸다. 그 까먹었다. 오늘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리는 남자 맥스라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어떻게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죠. 아, 네. 지리는 남자 맥스입니다. 노래를 한 자라도 한번 더. 전 사실 아직 저희 녹음 시작 전에 그 흥얼거리시길래 어. 오늘도 노래를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뭐 떨었나요? 언더더시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언더더시 할까 좀 살짝 고민했어. 말려야 하나.
또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 편에 대해서도 댓글이 2개 달렸었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이트 구독합니다. 네. 예, 유튜브 구독 시작하시면서 네. 또 예. 근데 그 아버지 해방일지 2편이 그 조회수가 꾸준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책이 좀 그래요. 예. 늦게 읽으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영화랑 달리 책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좀 쥐어짜서 댓글 3개 만들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로 가야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 생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느 분이 좀 많이 보셨어요? 저는 책과 영화는 아닌데 뒤늦게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뭐 김사부를 보고 있는데요. 아, 김사부 1, 2를 안 보고 3에서 일종의 그 낭만만 줬던 일종의 김사부와 의사의 뭐 현실을 얘기하는 이경영의 대립하는 그 클립을 보고 한번 봐도 되겠다,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네. 근데 뭐 시청률은 예전만 못하는데 김정숙인가? 뭐 닥터 김정숙 맞나요? 닥터 차정수. 그게 잘 되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사님 이름 아닌가요? 그런 거니? 예. 이 맞추는 건가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근데 땀이 나는 순간 저런 얘기하실 때마다 땀이 펑펑 나오네. 네. 여튼 김사부 3를 뒤늦게 시작해서 지금 다 봤고 어제 에피소드는 못 봤는데 아마 집에 가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토 드라마더라고요. 사실 낭만 닥터는 저는 뭐 2는 조금인가 유연석이 2가 유연석이죠. 조금인가 본 것 같고. 원이 유연석이고 원이 유연석인가요? 2가 양세종 아닌가요? 아닌가? 맞는 것 같네. 2부터 안효섭이 나오죠. 어쨌든 알아봐가지고. 원이 좋았어요. 저는 원은 음. 되게 잘 봤고 그 이후로는 사실 잘 못 봤네요. 예. 그 우영우 연출이 한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PD가 우영우 연출하셨던 분이라. 우영우 연출. 그래서 원래 낭만 닥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시즌 3 첫 회에 우영우 카메오로 나왔더라고요. 배우들이 박은빈 배우 빼고 다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낭만 닥터. 자, 노시스. 저는 일단 그 3천년의 기다림을 넷플릭스에 왔더라고요. 맞아. 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그 또 니주를 좀 깔자면 제가 매드맥스를 어마어마하게 정말 좋아하고 내년에 나옵니다. 투가 아니요. 퓨리오사. 네, 퓨리오사가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벤처 기업 중에 퓨리오사라고 있어요. 그 반도체 AI 뭐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온 제품의 이름이 워보이야, 워보이. 와, 워보이. 일부러 그런 네, 컨셉으로 네, 가나 네. 보네요. 거기도 엄청 팬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정말 인생 영화 꼽는 인생 영화고 거짓말 안 하고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 감독이 이런 영화를 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되게 묘한 영화였는데 그때 맥스가 어땠어요라고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설명을 좀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보고 오셔서 네. 제가 어땠는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라 설명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영화인데 어쨌든 보고 나서는 근데 여우는 조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진이 정령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스토리를 연구하는 그 뭐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서사학자. 예. 네. 뭐 그런 여성 주인공 틸다 스윈튼 두 존재에 이를테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신화적이기도 하고 로맨스 영화라고 하기는 또 좀 어려운데 하여튼 장르적으로 규정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는 내내 약간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뭐 하다못해 알라딘 같나? 알라딘인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들어요. 느낌도 나죠. 왜냐면 네. 그 지니가 거기 나오니까. 계속 소원 세계를 빌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는 이거를 약간 그런 동화적인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건가? 초반부터 근데 그 소원 세계를 빌라는 그 알라딘 설정을 뒤집어 버리죠. 그쵸. 소원을 안 불어. 아니 안 분다는 게 아니라 안 빌어. 나는 소원 필요 없다. 나 그냥 이렇게 살 거다. 만족해해요. 자기의 삶에.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이 영화를 보고 좀 정리한 짧게 노트 쓴 게 있어서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매드맥스 때처럼 압도적이진 않지만 울컥하고 찌릿한 순간이 있는 영화였다. 요즘 이런 식으로 불안과 갈망,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있었던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면에서 귀여운 구석이 있으나 귀여운 종류의 영화는 절대 아니었다. 영화를 지배하는 증기, 먼지의 이미지들처럼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환상의 존재를 믿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자신이 겪은 결핍의 사건들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눈앞의 상대를 가지고 싶다 욕망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챕터 2의 이야기. 우리의 고독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틸다 스윈튼의 대사거든요. 그래서 채우려 노력하거나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강력한 믿음의 관계에 도달한 두 사람. 정확히는 한 명의 인간과 하나의 정령. 77세 조지 밀러가 생각하는 어른의 사랑은 이런 건가 싶었다. 보는 내내 좋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때때로 살아가는 어느 날에 몇 장면과 몇몇 대사들이 소환돼 궁리하게 만들 그런 영화였다. 네. 되게 좀 뭐라 하여튼 저희가 다뤘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싶긴 한데 추천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영화 막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발제하려고 했다가 아 진짜? 네.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근데 딱 올라왔길래 넷플릭스에 요거 맥스님도 그때 소개했을 때 괜찮게 보셨다는 기억이 나가지고 좋은가 보네요. 저도 한번 음악이 또 봐보려고 좋아요. 합니다. 음악이 좋아요. 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반복하며 들으면서 하여튼 추천합니다. 한번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그 틸다 스윈튼이 비 오는 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 창밖을 내다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월페이퍼로 쓰려고 캡처를 해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미? 네, 저는 이번에 분노의 질주를 보고 싶어서 예매까지 했는데 영화관에 못 가고 집에서 이제 드라마를 예전에 봤던 걸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나왔던 JTBC 드라마 괴물, 신하균 여진구 주연의, 제가 아마 이거 봤을 때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추리물이거든요. 살인마를 쫓는. 네, 다시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참 괴물이란 영화 제목이 참 많네. 봉준호도 있고 맞아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도 이번에 칸에서 제목이 괴물이고 그것도 있었네요. 예. 네, 저는 이거 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쁜 모양이네. 예, 감기도 걸리고. 네. 한 3편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말 없는 소녀라는 이제 베를린 영화제 장년에서 그 좀 약간 사이드에서 상을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로도 올라갔었고 아일랜드어 그러니까 게일어 최초의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였다고 해요. 이 영화는 조금 지루한데 그 끝에 엔딩까지가 좀 지루한데 엔딩의 그 한 대사 때문에 그 앞에 지루한 게 다 날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잔잔하고 차분하고 그런 영화인데 막판에 그 한 대사 때문에 그 이 말 없는 소녀의 단 한마디 때문에 그 앞에 지루함이 다 잊혀지는 그런 영화고요. 어떤 집에서 홀대를 받던 애들도 많고 아버지는 뭐 술도박하고 그래서 이 소녀가 9살 소녀가 머나먼 정말 잘 모르는 친척 집에 한 달 방학 동안 그냥 살러 가서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옛날 80년대 배경이거든요. 살러 가서 그 집에서 적응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날까지의 여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픽사의 엘리멘탈이 드디어 이제 조만간 개봉을 하고요. 4가지 원소 물불 흙 공기인데 요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사실상 그 물과 불의 영화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픽사의 영화에 성우로도 많이 하고 한국계인데 엄청 유쾌한 사람이에요. 만화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특히 안군이 이걸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플래시 DCU의 DCU가 E자를 떼고 DCU로 아마 다시 시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제임스 건이 총 책임자죠. 아하. 네. 그래서 안군 이거 기대하나요? 이 영화? 사실 그
그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그 플래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볼 것 같긴 해요. 플래시는 왜 안 좋아해?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많죠? 실제로 그 에즈라 밀러가 그 막 사람 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되냐 안 되냐로 했는데 워낙 찍어놓은 게 많고 얼기설기 뭉쳐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밀어붙이는 느낌이더라고요. DC에서. 그러니까 뭐 플래시 나오고 뭐 배트맨 베네 플렉도 나오고 베네 플렉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원더먼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슈퍼걸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슈퍼우먼도 나오고. 저 슈퍼맨도 나오고. 슈퍼맨은 뭐 잠깐 나오지만. 저는 마블 보는 줄 알았어요. 마블보다 낫더라고. 아 그래요? 네. 재밌나 보네. 중반에 약간 좀 지루하긴 한데 중반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리는데 이제 옛날 슈퍼맨이 왜 그 눈물에 그 지구 거꾸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물씬 나고 예. 영화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2주의 책영생활 하고요. 드디어 저희 메인 코너죠. 책영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지난 방송 때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범죄도시 3를 원하실지 아닐지 댓글을 주신다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또 댓글 하나도 안 주셨어요. 아예 댓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찝으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영화를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책영사 멤버들 반응이 영 별로여서. 범죄도시를 할 의향이 있으셨다고요?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보고 난 이후의 얘기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건 내가 보고 난 이후고 그 전에 이제 난 뭐 다른 멤버들 좋다면 해볼 의향. 2는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뭐 반응들이 다 그저 그랬습니다. 예. 그제 그랬다기보다는 뭐 영 뭐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반응이었죠. 안군이 토리와 리키타하고 뭐 출정했죠? 클로즈? 아니요, 그거는 그 노시스님께서 얘기하셨고 저는 그 중에 토리와 리키타 그거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라미는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저는 맥스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카톡에다가 범죄도시 아웃 이렇게만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제했다가는 끝장나겠구만 하면서 고민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영화는 바로 화제의 영화죠. 네,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입니다. 뭐 벌써 막 2019년 때부터 그냥 주연 뽑은 다음부터 말이 있었으니까요. 예. 최경사가 좀 반추해 보니까 저희가 디즈니 실사 영화를 2번을 다뤘어요. 70회에서 덤보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80회에서 알라딘을 다뤘습니다. 예. 전 크루엘라를 했던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크루엘라 안 해. 그때 뭐 보고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뭐 너무 다 잘 아시다시피 인어공주인 에리얼 역에 이제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면서 흑인이 인어공주가 됐다.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비판, 비난도 받았고요. 또 뭐 성원도 받았을 겁니다. 예, 성원도 받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흥행이 이제 일주일이 넘었죠. 이제 열흘 이렇게 됐는데 50만 겨우 넘었어요. 예, 그래서 상영관도 진짜 없어요. 목요일부터 500대로 떨어졌어요. 1000 몇 개에다가. 근데 이제 아까 안군하고 잠깐 여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590개인가 뭐 그런데 그것도 시간대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시간대가 없어가지고 다 늦게거나 아침 일찍이거나. 맞아요. 네. 어렵게 봤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힘들 것 같고. 아니 근데 범죄도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5%면은 이건 정말 너무 가가지고 뭐 맞아요. 그냥 볼 영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그쵸. 얘기인데 뭐 극장가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결코 이제 이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흥행 50만 겨우 넘어서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알라딘 디즈니 이것도 실사 영화죠. 이거에 비하면 이 알라딘이 1280만 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대 박스 오피스 11위에 올라 있어요. 알라딘이 1000만을 넘었군요. 재밌게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보다 앞서 있는 디즈니는 저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겨울왕국이요? 겨울왕국. 겨울왕국. 그 이번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사이트가 아예 있거든요. 디즈니가 맞습니다. 운영하는. 거기 가 보니까 다른 공주들은 다 있어. 뭐 12명인가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엘사하고 안나가 없어요. 이게 엘사하고 안나는 도대체 왜 없나 봤더니
디즈니에서 이 엘사는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아예 따르게 빼버렸어. 네, 따르게 그냥 아예 독립된 프랜차이즈로 뺐더라고요. 그리고 엘사하고 안나는 아마 이 편에서 공주가 아니게 됐을걸요. 그렇죠. 네. 여왕이 여왕이-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뭐 프린세스에서 네. 빠진 그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은 좀 인어공주는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미에서 보면 이제 그 오프닝 데이는 역대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3인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할러데이 시즌에서는 역대 5위. 탑건이 작년에 했던 탑건이 1위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올해 전체 박스 오피스 월드와이드 또 한 7위 정도고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앞에 크리드 뭐 저 존윅 4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박스 오피스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맞습니다. 어렵다. 근데 중국에서 아마 엄청 안 되는 것 같고 유럽에서도 유럽에서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박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그래서 지금 기사 보면은 손익분기점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슬슬. 그러니까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고 거기다가 P&A까지 하면 뭐 4억 뭐 정도 될 텐데 지금이 뭐 2억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으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좀 꽤 있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뭐 어쨌든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순간 비하인드는 할 게 많잖아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또 압박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서워. 안군의 비하인드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하인드는 인어 공주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봤어요. 먼저 인어공주 원작 안데르센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데르센의 대표작이죠, 인어공주. 근데 이 작품은 안데르센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쓴 동화입니다. 근데 그 짝사랑 대상이 남자죠. 에드워드 콜린이라는 남성입니다. 이 에드워드 콜린은 안데르센의 후원자인 요나스 콜린의 아들이었는데 안데르센이 사실 양성애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게 되었는데 편지로 어쨌든 이 에드워드 콜린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콜린이 그 이후에 결혼을 하자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근데 그 상실감을 담아서 만들었던 동화가 인어공주였던 거죠. 그래서 인어공주 동화 원작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상실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데르센 연구자들은 인어공주를 안데르센으로 보고 인어공주의 왕자를 콜린으로 보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인어공주의 스토리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인어공주의 스토리를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는 게 좀 나뉘는 것 같아. 원작 동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89년 네. 애니메이션 원작을 또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예, 설명을 해주면 좋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폭풍에 휘말려서 조난당한 인간 왕자를 구해준 인어공주가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랑 때문에 바다 마녀를 찾아가서 인간처럼 두 다리가 생기게 부탁하죠. 마녀는 뭐 여기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던 애니메이션과는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충고를 합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를 만류하지 못하고 뜻이 확고했기 때문에 인어공주의 혀를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이 되는 약을 먹고 두 다리가 생기죠. 뭐 왕자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내 이웃나라 공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인어공주는 굉장히 상심이 커집니다. 마녀가 이 약의 주의사항을 얘기해줬는데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와중에 인어공주 언니들이 찾아와서 날카로운 칼을 전해줍니다. 이 마녀가 전해준 날카로운 칼인데 이 칼로 날이 밝기 전에 왕자의 심장을 찔러 그 피로 너의 두 다리를 적시면 다시 인어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왕자를 죽일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결국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물거품이 돼버리죠. 이렇게 끝나는 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공기에 정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에 정령이 되어서 300년간 인간을 일종의 계속 지켜봐주고 축복해주면 너는 일종의 불멸의 영혼을 받을 수 있다. 승천할 수 있다라는 공기의 정령 얘기를 듣고 그 사랑했던 왕자와 그 왕자가 사랑하는 이웃 나라의 공주를
축복해주면서 그 둘을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결국에 불멸의 영혼을 받아서 인어공주가 승천하게 되죠. 요 뒷부분 결말이 어찌 보면은 그 안데르센의 이 생각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든 인생 내내 가지고 가야 되고, 하지만 그 둘을 축복한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건데, 뭐 일부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에서는 이 뒷부분이 잘려 나가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예 해피엔딩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원작 동화를 이제 엊그제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 물거품이 되고 300년 동안 선행을 하면 불멸의 영혼을 얻는다까지만 나오고 뭐 지켜봤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 그건 그쵸, 또 맞습니다. 다른 판본에서 나오나요? 그거는 그냥 해석입니다. 아, 그 그래요? 일종의 300년간 지켜봤다라는 게 그 둘을 축복해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오케이. 네, 요게 원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 그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1989년 인어공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1989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인어공주는 28번째 클래식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으로 사실상 디즈니가 완전 죽어가던 와중에 르네상스가 시작하죠. 1966년 월트 디즈니가 죽고 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이 제작도 제대로 안 됐고 7, 80년대 그래서 끝없는 암흑기를 겪고 있었는데 인어공주로 인해서 그 암흑기가 끝나버리죠.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보면은 굉장히 짱짱하잖아요. 작품성, 흥행, 수상 모든 부분에서 대박이 납니다. 당시 이런 르네상스 시기에 집중했던 건 오히려 클래식한 고전적인 동화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리고 디즈니 클래식이 브로드웨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고전적인 뮤지컬 분위기에 당시 8, 90년대의 시대상을 적절히 섞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어공주 만들 시점을 조금 살펴보면 당시 뉴욕 극장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게이 문화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 문화, 뭐 이를테면은 존 워터스나 그 디바인 아시나요? 모르겠네. 디바인. 그러니까 존 워터스 감독의 페르소나인 드래퀸입니다. 디바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두 콤비의 되게 괴작이죠. 핑크 플라밍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인 두 콤비의 마지막 작품인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네. 그 드래퀸이 나오고 이 일종의 게이 다양성 영화를 만드는 요 문화가 이 8, 90년대 70년대 후반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이러한 흐름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조금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인어공주에도 나타납니다. 가령 원작의 마녀는 매우 친절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마녀의 캐릭터를 일종의 바꾸면서 그 디자인을 디바인에서 따와요. 그 디바인의 모습을 보시면 그 굉장히 진한 눈 화장과 이 몸짓이나 이 몸 풍채나 혹은 이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 실사 영화에서도 네. 약간 그런 드래킹 같은 분장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그게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제작할 때는 약간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당시 영화 부분 책임자였던 제프리 카첸버그가 인어공주 자체가 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스토리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여성에게만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흥행이 저조할 거다라고 내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그 일종의 디즈니 최초의 블록버스터 히트작이 돼버리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프리 카첸버그가 밀어붙여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프리 카첸버그가 디즈니를 떠나서 디즈니를 업고자 만든 게 드림웍스죠. 예, 그리고 거기서 대박을 친 게 바로 슈렉이죠. 맞습니다. 피오나 공주는 이제 그 완전히 디즈니를 약간 그쵸. 패러디 반대로 역전하는, 예, 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죠. 예. 당시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억 3,500만 달러가 넘는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을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디즈니는 이전부터 계속 그 당시 시대적인 거를 녹여서 재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가 시대의 트렌드나 뭐 그런 분위기가 묻어 있다는 거죠. 네, 영화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원작이라고 하면은
안데르센이 원작인 거고 디즈니는 계속 재생산해서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걸로 성장했던 거고 근데 요번 재생산의 경우에는 일종의 취향의 문제일 순 있지만 이게 잘못되고 옳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요 89년도의 사례도 사실상 이거는 원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이건 원작은 아니죠. 재생산한 엄밀하게. 거다. 근데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80년대의 그런 동성애 네. 적인 분위기 그런 게 뭐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 드러나 문화 콘텐츠 드러나던 분위기가 그때 89년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반영이 됐다?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아니, 거기에? 동성애 코드는 없고 네. 그 동성애의 일종의 동성애 코드로 심볼적인 드래퀸의 이미지를 악역 캐릭터 디자인에 심었다 정도인 거죠. 근데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인어공주 동화를 동성애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강조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심볼만 가져왔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성애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논문 제목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여지가 네. 뭐 그거 같아요. 그 드래킨 분장은 약간 진짜 그렇잖아. 이번에 우르슬라도 그렇고 약간 그 드래킨 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번 인어공주 얘기는 아까 맥스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요.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인데 손익분기점이 막 달라요 기사마다. 근데 지금 추정하건대 한 6억 6천만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봉 첫 주 주말 성적 월드 박스 오피스로 보면은 1억 6천만 달러 정도더라고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는 뭐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흥행을 기록하면서 순항 중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권이나 유럽권에서는 흥행이 조금 부진한 편에 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 거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북미에서 이 영화에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북미는 물론 이제 흑인들이 많기는 하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긴 한데 이런 스코어가 괜찮게 나오고 오히려 동양에서 왜 난 유색 인종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백인은 무색 인종인가?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말이긴 한데 여기서 오히려 또 뭐 같은 유색 인종이라면 같은 유색 인종인데 여기서 더 오히려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있죠. 그것도 유럽도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되게 막 거기도 뭐 우리식으로 하면 평점 테러, 네. 데드라인이 뭐 리뷰 밤이라고 표현을 썼던데 그 리뷰 폭탄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도 근데 되게 흑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사실 가장 그 말씀하셨던 네. 평점 테러가 잦은 곳인데 요번 영화에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반감이 심한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유럽엔 또 저 이슈가 좀 있죠. 가장 지구에서 이민자 이슈가 가장 센 데가 또 유럽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어공주라는 거는 이민자 이슈하고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세계잖아. 완전히 바닷속에 여기 무태세계와 바닷세계는 사실은 정말 그 이민자 아프리카에서 유럽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얘기잖아요. 신의 21에 보니까 뭐 그렇게 그 에리얼이 무태 올라오는 순간 이민자가 보였다 뭐 이런 평론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보니까 진짜 잠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그 또 바닷가에 이렇게 막 난파되듯이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은유적이잖아. 그게 그쵸.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오는 보트피플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남의 신업은 그럼 줄거리를 지금 이번 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남의 신업입니다. 네, 인어공주 이야기를 뭐 안데르센 원작도 그렇고 디즈니 영화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를 하되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작과 이번에 개봉한 영화의 줄거리상 차이점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고 보시면 나름 재밌게 보실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인어공주인 아리엘은 바다의 왕 트라이튼의 7째이자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그리고 약간은 천방지축의 인어공주입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7명의 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작은 애니메이션 기준입니다. 네. 영화에서는 트라이튼의 딸들이 모두 다른 인종으로 7대 양을 하나씩 맡아서 관리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바다 정화 활동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리엘이 바다 위 배 구경을 하다가 난파될 위험에 처한 왕자 에릭의 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빠진 에릭 왕자를 구해서 무트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이제 에릭이 아리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깨어난다라는 건데 이번 영화도 기본 설정 자체는 같지만 아리엘이 인어인 점을 좀 더 고려했어요. 그래서 전설 속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에릭이 깨어났다라는 조금 마법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그 저기 자매들이 에리엘 자매들이 무슨 대륙을 7대륙을 담당한다 이런 게 대사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름을 보면은 이게 유추할 뭐 수가 있더라고요. 인도양 같다, 뭐 인디아, 뭐 그리고 뭐 카리브 해면 카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또 그 대양의 인종도 뭐 맞아요. 백인 둘, 네. 뭐 흑인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수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난 에릭은 자신을 구해준 미지의 여성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와 주변국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원작에서는 에릭이 이제 한 나라의 왕자님 정도로 그려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왕과 여왕에게 입양된 아이로 탐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바다를 갈망한다는 설정을 더해서 아리엘이랑 비슷한 성격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둘이 서로에게 끌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이제 에릭이 아리엘을 찾는 만큼 아리엘 역시 에릭과 인간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아버지 트라이튼은 이런 딸의 모습에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설정이 나오는데요. 아리엘의 엄마가 인간들에 의해서 죽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트라이튼 왕이 더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라는 걸 영화에서는 드러냅니다. 자, 아버지의 꾸중에 상처를 받은 아리엘은 절망을 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울슐라, 바다의 마녀이자 이번 영화에서는 트라이튼이 쫓아낸 여동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아리엘한테는 고모인 거예요. 이 울슐라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리엘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마법으로 인간 다리를 줄 테니까 너 사흘 안에 왕자랑 진심 어린 키스를 하면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죠. 하지만 다리를 주는 대가로 목소리를 울슐라에게 줘야 했고 만약에 키스를 제때 하지 못하면 아리엘은 인어로 다시 돌아와서 울슐라의 소나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은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울슐라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울슐라가 왕자와 키스를 해야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리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리엘이 키스를 하기 위해서 왕자를 찾아간 거라면 이번 영화에서는 키스라는 내용은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에릭만 보고 올라간 것처럼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군요. 네. 그러면 아리엘이 이제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죠? 이제 설명해 줄 거죠? 네. 네, 그래서 난생 처음 이제 두 다리를 갖게 된 아리엘은 에릭 왕자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비슷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엘이 이제 키스에 관해서 잊었기 때문에 주변에 세바스찬이라든지 플라운더가 이제 이걸 기억해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서로를 알아가는 장면 중에서 시장에서 재밌게 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상인들 중에 만화 영화 아리엘의 목소리 성우가 있죠. 카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리엘과 에릭은 이제 뭐 플라운더랑 세바스찬 도움으로 키스를 할 뻔하지만 울슐라가 보낸 이 걔네가 장어인가요? 곰치인가요? 곰치죠. 네. 곰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아리엘은 에릭이 보는 앞에서 인어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끌려가게 되죠. 게다가 이제 울슐라는 아리엘을 이용해서 이제 트라이튼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삼지창의 힘을 얻은 울슐라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아리엘과 에릭 모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는 에릭 왕자가 난파선을 조종해서 울슐라를 무찌르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난파선을 아리엘이 직접 조종하고 울슐라를 그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바다와 육지는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고 아리엘은 트라이튼의 힘으로 다리를 얻어서 에릭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고 육지 사람들과 바다 인어들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또 생각나는데 이
다리를 줄 테니 주는 대신에 너 목소리를 가져간다. 아, 이 설정이 정말 안데르센은 천재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 지금 들어도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걸 저렇게 생각해냈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그 부분도 들어요? 애니메이션이랑 조금 대사의 차이점이 생긴 게 애니메이션에는 인어공주가 울슐라한테 물어봐요. 근데 목소리가 없으면 남자 그 에릭을 어떻게 에릭과 키스하죠? 그러니까 울슐라가 너 예쁜 얼굴이랑 몸매가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맞아, 이제 맞아. 통으로 없애져 버립니다. 아, 영화에서는. 원작에는 있는데 네네네. 이번 영화에서 그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그런 목소리에 관한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 뭔가 외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쟁취해라 뭐 그런 표현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엘의 역할이 이제 1989년도 작품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지금 나온 걸 비교해 보자면 진취적으로 바뀐 부분이 끝에서부터 보면 배를 직접 몰아서 우르슬라를 찔러 죽이고 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바뀐 게 그거 하나 정도인가요? 왕자와의 관계에서도 뭐 사실 그냥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리엘이 그 무트로 올라와서 예를 들어 포크로 머리를 빗고 이렇게 하거나 파이프로 뭐 자기가 쓸 줄 몰라서 실수하는 여러 가지 모습만 보여줘요. 근데 영화에서는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랑 같이 어울려 논다든지 또는 에릭에게 모자를 직접 씌워주거나 자기가 먼저 이끌어서 에릭의 마음을 연다든지 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번 영화에서는 에릭도 똑같이 골동품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골동품 중에서 아리엘이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돌덩이가 그쵸, 있는데 그쵸. 이거 그 왜 안에 안 깨고 있지? 숨겨진 하고 보석은?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음.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에릭만 이런 쪽으로 빠삭한 게 아니라 아리엘 역시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능통하고 아는 게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또 더 끌리는 그런 설정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가 뭐 이번 영화에서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꾸준히 계속 이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품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왔고요. 저희가 또 다뤘던 영화 중에는 마블 영화인데 캡틴 마블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한바탕 또 소동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서. 곧 더 마블스가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어났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어쨌든 점점 그 여성 소수자의 뭐 의지나 행동 이런 것에서 좀 더 적극성과 진취성을 부각해 오는 게 큰 흐름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이 영화 인어공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일부는 또 안 그렇겠지만 이런 건 문제 없다. 이런 건 괜찮대. 근데 왜 인어공주를 왜 흑인으로 만드냐? 왜 내 환상을 깨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함께요. 자, 총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안구는 사실은 이 인어공주를 하자고 했을 때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렇구나였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사실 초반에는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흑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왜 실사화에 대한 이 욕망이 있는지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왜 실사화하는가에 대한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 바다 파트에서 정말 저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무트로 나왔을 때의 뭐 드라마나 그런 거는 뭐 흑인이나 뭐 일부 뭐 못생겼다 뭐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그들이 사랑하는 얘기를 보면 되는데 바닷속에서 나오는 그 언더더시 장면에서 실제 같은 물고기와 민달팽이들이 춤추는 걸 보고 이걸 만든 사람은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물고기 횟감설의 진원지가 여기였구나. 저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실사화로 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본 영화계가 애니메이션 실사화만 잘 되잖아요. 그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디즈니도 왜 이런 짓을 하지라는 생각이 앞부분을 들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알라딘도 별로였어요? 알라딘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실사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공감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바닷속 생명체와 가지고 인터랙션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으로 남겨두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89년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실사화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요번 영화는 조금 별로였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 장면 같은 게 뭐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애니메이션이 줬던 그런 뭐 거기 개나 뭐 네. 물고기 이런 것들에 갖고 있는 이미지 심상과 너무 더 다르다. 그죠? 네. 그 심상과 그러니까 앞에 게 좋아서 불만이 아니라 실사화로 얻는 게 뭐지? 라는 생각? 실사화로 얻는 게 뭐지? 근데 실사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앞에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아예 없고 그냥 실사로 보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요. 이 실사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저는 그 트라이톤 같은 경우에 여기 수염이 무트로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 있을 때 계속 젖고. 아니 나 꽝의 순간 그거 내 건데.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계속 제가 입에 거품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런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실사화 아니, 계속 드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게 플러스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바다 장면이 나올 때마다 보통 명장면 뭐 그런 노래 나오는 부분이 다 바다 장면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CG가 가득했었던 그 우르슬라의 그 솔로곡은 좋았는데 그 외에 뭐 바다 생명체와 함께하는 무언가들은 계속 이 몰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뒷부분 가서는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쭉 봤습니다. 잘. 너무 확 얘기해 버렸네요. 아니 괜찮아. 라미는 어떻게 봤어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어떤 세대냐면 이 디즈니 만화동산 주말에 일요일 아침에 딱 틀어주면 딱 그런 게 이제 있었어? 일요일 아침. 인어공주, 맞아, 알라딘과 맞아.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틀어줍니다. 맞아 그랬다. 그건 그래서- 근데 그 89년 인어공주가 아니라 뭐 TV용 인어공주 뭐 그런 거죠? 맞아요. 89년 인어공주도 틀어줬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뭘 기억하냐면 그걸 비디오로 다 녹화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엄마가 해줘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 인어공주 써있는 비디오를 가져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인어공주가 실사가 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죠. 그게 딱 전형적인 팬덤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실사화에 대한 기대를 어떤 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아리엘을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리고 전형적인 공주들이랑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일반 애니메이션에서도. 근데 이 아리엘이 또 노래도 되게 잘해요. 맞아. 그럼 이 아리엘이 이제 인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CG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아바타 물의 길 정도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아리엘이 나와서 춤추고 그리고 전 아쿠아맨도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어색하지 않을 거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실사 영화를 마주하게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실사는.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을 아무리 바꿔봐야 애니메이션이잖아. 2D 애니메이션.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D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고 애정이 있는 캐릭터가 뭔가 다른 형태의 뭐 장르는 영화지만 다른 형태의 뭔가로 해서 나오면 그게 기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감수성이 좀 떨어지나 봐요. 이게 기술 발전에 대한 이 뽐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잘하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2D로 잘 됐어. 그러면 뭔가 지금 벌써 34년인데 뭘 또 뭔가 혁신을 위하여? 뽑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갖고 똑같이 2D로 하면 야 이건 뭐하러 2D로 만드냐 이런 소리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뭐 3D로 하던 실사로 하던 뭘 바꿔서 해야겠죠. 변화를 네, 어쨌든 그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가든 어디 놀이동산에 가든 이렇게 애니메이션 등장인물들이 그 공연하는 분들이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했을 때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만화 속에 있던 존재가 맞아. 내 앞에 현실에 진짜 있고 존재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그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마음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으나 총평은 상상 속의 나의 인어공주를 건드리지 말아다오 이거였고 거의 그 백래시 그 계열을 완전히 그거에 저거네. 이 에리얼에 대한 이 각인이 있다 난마의 보니 에리얼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뭐 이 누구요 할리베일리가 캐스팅 됐을 때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흑인이라서 뭐 못생기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생각한 존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아리엘의 특성과 음. 또 약간의 그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일단은 실망을 하긴 했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근데 하니까 노래는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 제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미녀와 야수도 뭐 그 헤르미온느 갑자기 네. 이렇게 왔는데 엠마 왓슨. 엠마 왓슨이 그 벨에 완전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처음에는. 근데 보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제 할리베일리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안군이랑 좀 결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애니메이션 실사화 할 때는 특히 상상 속의 존재가 주되는 그러니까 인어 같은 이런 걸 실사화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영화가 아쿠아맨 정도의 퀄리티도 내지 못하는가가 좀 의아한 거예요. 아쿠아맨도 실제로 보면 되게 웃긴 게 해마 타고 돌아다니고 상어 타고 막 가요. 그 인어들 막 나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뭐야 막 못 보겠는데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CG를 굉장히 불균형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이 궁금한데 어떤 의미에서 불균형한 거예요? 저는 울슐라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랑도 비슷하게 구현하면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막 거대해지고 막 소용돌이 만들고 막 돌고 막 네네. 근데 그 트라이튼 왕을 도대체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트라이튼이 왕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그 인어 세계의 군대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사실 7달 이것만 보고 어떻게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으며 왕좌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언더 더 시에다가 조금 돈을 많이 쏟으신 것 같긴 해요. 그 장면을 되게 화려하고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려고. 근데 그것도 안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징그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고 어쨌든 저는 그 CG를 사용하는 그 부분이 특히 울슐라가 뭐 마법의 약을 만든다거나 막 이렇게 자기 이 문어 다리 같은 걸 뻗어가지고 제가 잠깐 잡음을 냈습니다. 이게 왜 눌려가지고 스마트워치에 갑자기 수영 모드로 바뀌었어요. 수영 모드요. 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네. 지금 여기는 바닷속입니다. 물속에서. 저희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정 장면에는 CG를 되게 열심히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른 마지막 장면 다 같이 갑자기 인어들 무트로 나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손 퍼덕퍼덕하면서 안녕해 주는데 그 수가 너무 적고 마치 수영장에 그냥 둥둥 떠가지고 촬영한 게 너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왜 이 바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나? 저도 뭐 육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망감이 좀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라면이 또 물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아바타 정도 기대하고 왔거든요. 아바타 물의 계 정도. 근데 뭐 어느 부분에다가 더 정성을 쏟은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모로 계속 좀 보는 게 힘들었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슬쩍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어쨌든 난마이 에리얼인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에리얼이 아닌데 근데 그 내가 생각했던 에리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게 흑인이라는 점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뭐 관련이 있죠. 그것도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뮬란의 그 주인공을 걔는 원래 아시안이죠. 아시아 사람이고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인어공주도 약간 북유럽 이쪽처럼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화 속에서. 근데 여기는 그쵸, 빨간 해안이 머리 바뀌어요. 카리브 쪽으로 그쵸. 바뀌어가지고 배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야자수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일단 바뀐지도 전혀 몰랐고 그냥 원래 내가 생각한 인어공주와 그 언니들이랑 아빠랑 같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흑인이 됐을 때는 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흐름 따라가는 건 너무 잘 알겠고 흑인이 싫다기보다는 부자연스럽다. 네, 약간 뭔가 제가 인위적이다. 봐왔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여타 많은 인어가 등장한 영화들을 보시면 사실 흑인이 등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편견 때문에 등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이게 싫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뭐 책을 뭐 영화화든 했을 때 뭐 해리포터를 영화화든 했을 때 뭐 말포이에 되게 어떤 뚱뚱한 남자가 캐스팅됐어요. 그럼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인어 설화라는 거는 어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서 이게 아마 그
그쪽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흑인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가 처음에 반박할 때, 처음에 뭐 이거 흑인 할리베일리 캐스팅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야 덴마크인에도 흑인이 있고 그러면 덴마크 흑인 인어공주가, 왜냐하면 원작에는 인어공주가 정확히 무슨 색깔 피부 색깔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몰라, 제가 본 번역본에는 팔이 하얗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얀 팔 이런 표현이 2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빨간 머리는 디즈니가 만든 거가 그렇죠. 맞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빨간 머리 자체도 서양에선 되게 금기, 마녀 뭐 이런 약간 그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머리 색깔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뭔가 소수자는 맞은 것 같아. 그걸 빨간 머리 그런 이유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 인어공주를 보고서 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에 인어공주의 그 스틸 컷이 공개됐을 때 인어공주가 아래서 물 안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네. 컷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와, 저도 정말 저 컷은 좀 근데 무슨 왜 저 컷을 안티가 성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컷을 보고는 좀 이상하다는 왜냐면 바닷속도 꺼먹고 근데 뭐 같이 꺼먹고 막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사진 자체의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흑인이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굉장히 귀엽고 네. 예쁘고 근데 왜 저렇게 사진을 저걸 썼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누구는 이제 이 인어공주,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미간 쪽에 있는 그 점이 거슬려서 계속 그게 보였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댓글도 올라오곤 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뭐 점이 계속 거슬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점을 인지를 못했는데. 나도 뭐 나 잠깐 생각했을까나 뭐 그래서 그 옛날 그 오스틴 파워라는 영화 보면 그 점 때문에 계속 그게 거슬려가지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하나가 거슬리면 계속 계속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도 처음에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런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굳이 이런 생각이 안 든 것 분명히 아닌데 보면서는 뭐 그렇게 큰 생각했던 우려했던 뭐 그런 거부감 이런 거는 사실상 저는 거의 없었고 뭐 이게 보니까 여기만 흑인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자매들도 다 뭐 각 대륙의 여러 인종에 있고 또 왕비도 흑인이에요. 저는 처음에 근데 이 입양 컨셉을 중간에 졸았는지 잠깐 놓쳐가지고 아니 저건 왜 이상하지 왜 흑인이 왕비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입양이었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적설성까지 100% 나아가지 못하는 점은 그 왕비는 흑인인데 그 왕비가 입은 복식이나 거기 궁전 안의 문화 자체는 또 백인들의 문화인 거잖아요. 아니 아프리카계의 왕비가 그런 서양식의 드레스를 입었겠어? 아프리카계라기보다는 남미 계통인가요? 거기가 카리브해 설정이니까요. 카리브. 네. 네. 어쨌든 그 복식 자체는 네. 완전히 유럽 서구의 것이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나왔던 뭐 모아나 이런 영화가 완전히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 다 뭔가요? 그쪽에 거를 차용해서 뭐 이때까지 디즈니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화를 보여줬다면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했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나아갔으면 이 스토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됐겠죠. 갑자기 왕비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그쪽 남미 계통의 뭐 그런 옷을 입고 나왔다면 말이 안 됐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생각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런 영화에 대해서 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뭘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할 건지를 사실은 저는 잘 그 뭐라 그럴까 감각을 잘 못하겠어. 그냥 나는 뭐 그냥 영화니까 그리고 디즈니가 디즈니 나름대로의 이제 변신을 계속 해왔고 본인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유리한 측면으로 이걸 하는 거겠구나. 또 뭐 그 결과로 세상이 조금씩 뭐 인식이 디즈니가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갖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언더 더 시나 이런 뭐 파트 오브 유어 월드 같은 음악은 너무 좋았고 거기 나온 장면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고 뭐 할리베일리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딱 그 정도. 저는 뭐 그 원작 애니메이션에도 저는 뭐 큰 애정이 없고 이 영화에도 그냥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그렇구나 정도. 예, 딱 잘 그런 봤다, 느낌. 잘 이런 봤다. 예, 3.5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예, 봤네요. 네. 자, 노시스. 저는 이 영화에서 지금 이번 영화에서 흑인인가가 관건이 되고 쟁점이 되는가부터 이제 좀 생각을 흑인을 바꾼 게 뭐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딱 정리되진 않는데 일단 이를테면 그 흥행에 성공한 2019년의 알라딘 실사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자스민은 그 젠더적인 측면에서 되게 훌륭하게 극복해내는 그 기존의 고정관념 극복해내는 방식의 설정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아버지가 정해준 그 정혼자랑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알라딘이 따로 있어서기도 하지만 나는 공주인데 나는 왜 나 스스로 술탄이 될 수 없어에 대한 자각 그다음에 욕망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알라딘 영화에서 가장 메인 테마곡처럼 자스민이 2번 부른 노래가 스피치리스라는 노래인데 흥행도 많이 했죠. 네, 노래 자체가 일단 좋아요. 맞아요. 네, 노래가 자체가 좋고 그 노래 가사 나에게 나는 이제 지금도 내 목소리 낼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스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비포 애프터를 관객으로 하여금 충분히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사화 애니메이션에서 실사화의 그 도전이 좀 뭐랄까 이렇게 축하받는 그러니까 다들 잘했다 그런 지점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젠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989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딱히 꼽기가 좀 어려운 저도 부분이 사실 있어요. 비슷하게 느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원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원작은 1989년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도 인어공주가 뭐 가부장적인 문화나 아니면 남성 중심적인 뭐 그런 사회에서 뭐 의존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딱히 크게 없었어요. 알라딘의 자스민에 비하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스토리의 전개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 지금 이건 인어공주의 태생적인 문제인데 후반부에 목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라미님이 말씀해주신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능동적인 캐릭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 그려졌다가 잘 안 느껴졌어요. 자기가 뭐 말을 해야 자기 생각을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젠더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느낄 수 없었던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건이었던 게 흑인의 부분인데, 인종의 부분인데, 사실 인종은 어려워요.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백인으로 그려졌던 애니메이션의 인어공주와 흑인의 인어공주를 바꿨을 때 스토리적으로 달라질 부분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아니면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일깨워주는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인데 어떤 남자가 하룻밤에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게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자가 막 되게 이렇게 터프한 경찰 소방관 다 여자인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사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그 남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했더니 그 앉아있던 여자 보스들, 그러니까 약간 관리자급의 여자들이 죽이는데 하면서 위아래로 훑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지금 세상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남자들이 그거를 외모를 품평하는 게 그다지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그 남녀를 역할이라든지 문화를 전복시켰을 때 얼마나 이게 이상하고 이상한 것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복이라는 거는 그것을 전복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세팅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얘기에 과연 이게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어서 뭔가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는데 이걸 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든 생각은 그러면 그럼 왜 흑인이 아니어야 되는가? 흑인이 아닐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게 굳이 흑인일 필요가 없는데 그걸 흑인으로 바꿔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흑인일 수도 있네? 라는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흑인으로 바꾼 게 쟁점이고 관건이 되는가 이번 영화에 대한 우리의 평에 그냥 맞아요. 그냥 잘 못 만들어서 실망할 수는 있지. 네. 그게 그러니까 물론 89년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독립된 것만 봤을 때 흑인은 저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안군하고 남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거기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그 만화 영화에 대한 팬심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달라졌다라는 거에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뭐 그 충격이라는 그게 게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기존의 것과 달라졌다. 달라져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섞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가 그 실사 알라딘 영화가 되게 재밌었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우리가 공감한다. 다 전제를 그 전제 공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 이번 인어공주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으면 그 흑인으로 설정을 바꿨다 말고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 막 훌륭한 영화가 나왔으면 그래도 이 흑인으로 바꿨다가 이렇게까지 이 영화를 깎아내리는데 이렇게 뭐랄까 중심이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영화 되게 잘 못 만든 영화고 재미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흑인 설정까지 이제 지금 믹스가 돼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특히 이번 영화에서 좀 저는 그 재미없고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바다 안을 표현할 때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나고 즐거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번 실사 영화에서 바다 안은 나는 무슨 심해 다큐 찍는 줄 알았어. 너무 맞아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실제적이죠. 실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좋은 효과를 냈는지는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심해가 어두워야죠. 심해가 어두운 건 상식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심해를 정말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러 간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평소에 CGV에서 보니까 이 극장의 문제인가 할 정도로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도 그렇게 흥겹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어공주에서 기대하는 거는 언더더시 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른 생명체들과 갖게 되는 우정이라든지 막 그 아기자기 오밀조밀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매력이 있는 영화인데 그걸 또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저도 이번 영화를 기대하면서 그 초반에 이제 이 디즈니 코리아 쪽에서 그 뉴진스의 다니엘을 이제 더빙하는 주요 성우로 쓰면서 또 그 중심으로 마케팅을 했죠. 네,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메인 테마곡을 부르는 거를 그 영화의 장면하고 이렇게 믹스 편집해가지고 좀 빨리 풀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걸 보면 사실 이게 영화를 소개하려는 목적일 때면은 프로모션 영상인데 다니엘이 너무 다니엘만 보여요. 맞아요. 영화 장면 안 입고 보여줘요. 나와서. 네. 그리고 영화 안에서의 실제 그 주인공인 할리베일인가요? 그 친구는 얼굴을 한 번인가밖에 안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어긋남? 그러니까 디즈니가 추구하려고 했고 목표로 삼았던 것과 타협한 거지. 실제로는 예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는 지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줘버리는 네. 이런 상황. 다니엘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의 외형과 더 가깝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외형과. 근데 그 다니엘을 프로모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누구 하나를 딱 지목해서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할리베리가 부른 그 노래 영상보다 다니엘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맞아요. 되긴 했거든요. 다니엘이 노래 잘해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일단 비주얼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인어공주에서 제가 받고 싶은 인상 되게 트윙클 트윙클하고 막 그 소녀다 여리여리하고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그 우리 이번 인어공주 이 논쟁에서 PC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그냥 제가 그럼에도 이 흑인 인어공주의 의미와 이 맥락에 내가 더 반응해야 되고 이게 옳아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밌고 예쁘고 더 좋았던 거는 다니엘이 부른 그 영상이었어요. 저도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 예상했던 방향으로 안 흘러가네. 굉장히 뭘 바라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던지시거든요. 열심님이 물어라. 계속 떡밥을 여기저기 던지는데 나는 떡밥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굳이 이번에 이 디즈니의 이런 시도에 뭐 의미를 찾는다면 이 쟁점을 던져준 것. 우리가 근데 디즈니가 쟁점을 던져주려고 영화를 만들진 않았어요. 돈 벌려고 만들 텐데. 근데 사실 너무 좋은 선례가 있어요. 물의 길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해양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교감이나 그런 걸 잘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왜 못했을까요? 감독의 차이인 걸까요? 론 마샬이 그렇게 연출 잘하는 감독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론 마샬이 사실 시카고로 네. 감독해가지고 좀 떴고 이제 메리 포핀스 리턴스 같은 뮤지컬 영화를 뮤지컬 중심으로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뮤지컬 브로드웨이 댄서로서 커리어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997년에 나왔던 그 신데렐라라는 TV 영화가 있어요. 디즈니가 만든 거예요. 거기도 신데렐라가 흑인이거든요. 그 영화에도 인발부가 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뮤지컬 영화는 내가 보기에 할리우드에서 뮤지컬 영화를 이 사람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영화로서의 기술적으로 이 영화가 잘 못 만들었냐? 뭐 영상이 꺼멓다 이런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 난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근데 연기랑 연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인어공주가 일단 전문적인 배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가수잖아, 갖고 가수. 있지 못하고.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표정에서 지금 인어공주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 심리를 전달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좀 스토리에 끌려간다는 느낌. 조금 표정이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예전 아이유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브로커에서. 그리고 영화 알라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만든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는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거의 똑같다며. 정말 만화랑 거의 가까워서 똑같다며.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을 안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걔네가 그러니까 플라운더가 실제 물고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만화로 할 수 있는 그 물고기랑 실제로 퍼덕퍼덕거리는 애랑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걸. 걔네가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더 강조하고 알라딘처럼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여주는 게 더 이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는 정말 만화를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어공주가 어떤 전형으로 보여지길 그러니까 어떤 전형의 인어공주 기대하지 않아서서 사실 저는 흑인 거가 저한테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어공주 팬 아니었구나. 봤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전 지금도 이 영화는 못 만들어서 문제인 영화지. 저는 이게 흑인이어서 백인이어서 이 차이는 저한테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상을 결정하는데 관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영화를 두고서는 원작 파괴, 원작 훼손, 특히 파괴라는 표현들도 뭐 일부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용어를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동감합니다. 파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괴가 안 되고 문학 작품을 어떻게 파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문학 콘텐츠를. 그리고 원작 훼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안데르센 원작을 1989년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원작 훼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엔딩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난 되게 슬픔의 이런 정조나 이런 분위기 그게 안타깝잖아. 어렸을 때 보면 아우 정말 인어공주가 저렇게 되는 게. 근데 그걸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바꿔놨으니까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봤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놔라고 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원작 파괴라고 한다면 그거에 가깝고 뭐 문화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뭐
항상 시대를 반영하거나 혹은 또 뭐 시대를 좀 앞서가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거를 펼쳐 보여주는 게 좋은 예술 작품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원작 훼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 약간 원작 근본주의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나. 예, 그런 시대마다 듭니다.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현상이 취향을 강요하려는 걸로 보여요. 그때의 것이 좋다라고 그게 좋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의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디즈니의 강요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게 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 디즈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즈니 또한 뭔가 자꾸 뭔가를 강요한다고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디즈니도 그래서 그럴 싫어하는 것 맞아요. 같아.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있죠. 야 그냥 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만들어. 괜히 거기다가 왜 자꾸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사실 복잡하게 만들고 어렸을 이렇게 때 하는 것 봤던 같아요. 디즈니 작품도 디즈니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음.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그 백인 남성 위주의 가치관을 뭐 디즈니가 일부러 그렇게 했던 안 했던 간에 네. 계속 주입해 온 거죠. 네, 이게 더 큰 테마로는 재현이라는 부분인데 젠더나 인종의 그 다양성 측면에서 젠더나 인종의 재현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테마잖아요. 지금 이 21세기 지금 사회에. BBC 같은 경우는 젠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50-50라고 해가지고 네. 미디어에 재현되는 성별을 50대 50으로 맞추라고 아예 기계적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여성이 내버려둔다 이꼴 이제 그러니까 자연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맡기면 여성이 TV에 나오는 그 퍼센티지가 25%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를 박아놔야 그나마 어떻게든 의식을 해서라도 노력해서 50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자연스럽지 않다 혹은 뭐 강요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백래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더 큰 대전제 여성이 그래도 좀 더 미디어에서 재현이 되어야 돼라는 목표에 모든 구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걸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지금 흑인 인어공주의 포스터를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사람들이 편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내버려뒀으면 나오지 않을 이미지가 한번 구현이 된 셈이고 그걸 우리가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디즈니가 다시 말하지만 디즈니 돈 벌려고 했을 일이긴 한데 그게 좀 환영받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한테는 충분히 메시지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저도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할리 베일리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절대 이 영화를 보지 않겠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그럼 앞으로는 이제 흑인 인어공주 인형이 나오겠네? 이렇게 하고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충격 받았어 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흑인이라서 싫어하는 거지? 하면서 몰아가요. 그러니까 더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양당 간에 그냥 딱 이쪽으로 선 사람과 저쪽으로 선 사람을 딱 나누고 피아 구분을 그냥 바로 그다음에 공격해버리는 이제 거죠. 폭격을 시작하는 거야. 아까 맥스가 아까 저한테 시도한 게 떡밥을 던져서 피가 되는 순간 이제 겨누기 위해서 나는 오늘 선 잘 탄 것 같아. 자, 우리 별의 순간, 꽝의 순간 뽑으면서 한번 대충 마무리하는 순간으로 가볼까요? 일단 네. 꽝의 순간이 하나 나와버렸네. 네. 그 하비에르 바르다니 순간은 그 비에 맞은 생쥐처럼. 아니 그거를 나는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 아니 그 분장을 해서 머리를 뭐 세우든지 아니, 뭐 CG를 붓을 좀 발리든지 가면 CG를 안 돼요? 하든지 하지. 그걸 이렇게 머리 이렇게 왕인데 그래도 물이 줄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다른 보시는 그 상영관에서 다 웃었나요? 저희는 다 웃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어가지고 너무 진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근데 다 같이 딱 터지고 다들 어떡하지 약간.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하비에르 바르덴 같이 생겼는데 맞나 아니나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저기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깨는 장면이었던 것 너무 같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그 왜 그랬을까? 나 이건 정말 저도 물어보고 싶어 이거는.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왜 상반신도 안 꺼내주고 목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사실성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어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이렇게 공기를 이 바닷속에서만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아니 근데 인어공주의 머리가 다 CG란 말이에요. 바닷속 머리가. 네. 이게 다 뭐 이렇게 그죠. 날리고. 두건 같은 거 네. 뒤집어 쓰고. 아 근데 그건 놀랍지 않아요? 물속 움직임을 어쨌든 저렇게 다 이 실크 스크린, 저 블루 스크린 해가지고 처리해서 사람 거북이 등에 타는 거는 뭐 사람 위에 네, 그것도 태우기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봤어요 예, 영상. 예. 참 요즘 영화라는 게 참 만듦새가 근데 재밌다. 저는 조금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바타까지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를 이 보고 나서는 CG로는 조금 만족. 아바타하고는 근데 뭐 제작비 차이가 뭐 너무 그쵸. 어마어마하긴 하니까. 그래서 머리에 돈을 다 썼나 봐요. 그 음. 머릿결 이거 얼마나 표현에다가. 힘들겠어요, 사실. 그 흩날리는 거 표현하기가. 그러고 하는데 참 감정 잡기도 힘들 거야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응? 그게 뭐 연기 그 대배우 베테랑도 합의를 아니고. 발휘 그럼요. 된. 그거는 현장에서 찍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떠셨어요? 전 마지막 부분에서 아, 그거 저희는 아까 빠이빠이 같이 한다는 그거? 같이 웃음이 좀 나왔거든요. 상영관에서. 그 샷은 그 컷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저 일일 드라마 마지막 그 그게- 엔딩 그게 부분을 적정한 맡았어요. 느낌 같기도 해. 이거 여태까지 영화를 찍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딱 일일 드라마 심하게 합시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지점에서 저는 2번이나 웃음 터져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별의 순간은 없어요? 난 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어. 아리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는 너무 맞아. 좋았어요. 맞아요. 원래 그 키스터걸 노래를 할 때 걔네가 알려줘요. 세바스찬이 귀 속에 속삭여서 왕자가 아리엘? 그렇게 해서 딱 맞추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입으로 자기 입에다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서 아리까지는 별자리로 알맞추게 하고 그다음에 엘은 입을 팍 내려가지고 맞아요. 약간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수화라던가 약간 이런 것도 연상이 됐고 이렇게 표현한 지점은 아리엘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리엘의 이런 점이 이런 장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는 진짜 별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랩하는 장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 랩이 무슨 어떤 부분이죠? 그 새가 와가지고. 새랑 그 저기 이름 뭐야 뭐야? 새 이름. 침대에서 네. 그래 랩도 괜찮았어. 난 음악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 저는 할리 베일리 그거 89년 애니메이션에도 있는 건데 이 무태 그 바닥 바위에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그 파도 치는 그 결정적인 네, 부분 네. 노래 난 거기 좋더라고. 그래요? 저 파도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무서웠다. 그게 딱 나올 때 되게 할리베리가 힘들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거기. 그 무서웠던 사람 뭐 초반에 나왔던 거 중에 막 또 뭐 막 그 인터넷 올려서 따서 보도했는데 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막 울었어요. 울었다. 뭐 근데 애한테 너무 미안해요. 애기가 뭐. 울었다는 거는 이해는 가긴 가는 게 저는 그거는 할리베일리 뭐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르슐라가 너무 무서워요. 우르슐라가 그 커져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무섭던데? 저도 울었다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네. 난 울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울었는데 아니 무서우면 우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아마도 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이다 보니 그러한 무서운 부분을 예고를 안 해줬다. 네. 그 정도일 거라 부분 생각을 맞죠? 못했겠죠. 이게 미국에서는 PG입니다. 그러니까 페런트 가이드예요. 음. 그러니까 뭐 무서운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 관람가로 했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얘기가 불만인 것 없었으니까. 같은데 네. 근데 모든 콘텐츠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감정을 배워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뭐야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나 그래도 거기 보잖아요. PG 이런 것도 없었어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었어. 그리고 저도 그건 봤는데 애 보여줬는데 애가 울어서 애한테 미안해요. 이게 지금 애가 어떤 지점에서 울었는지 맥락이 다 없어진 채 없어요. 제가 본 어떤 댓글에서는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바뀐 거에 애가 놀래서 울었어요. 이렇게로도 소비가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소비하게 그래요? 만드는 네. 거 그런 같아요. 유형의 댓글이에요. 사실. 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애가 우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흑인 네. 인어공주 문제다로 몰아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이 영화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논쟁 중에 맥락이 되게 섞여 있다. 맞아. 네, 그게 좀 엄청 문제인 섞여 것 있어요. 같아요. 이게. 네. 저기 노시스 네. 별의 순간. 없다니까요. 아까 라민이 말한 거 들으니까 그 장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전문가 및 일반관객 평점 리뷰. 요거 좀 딴 때하고 좀 다르겠네. 왜요? 네. 뭐 다르지 않을까요? 맨날 오늘 좋은 기대하세요. 뭐든 자꾸 건덕지 만들려고 지금. 전문가 평점입니다. 정시우 6점. 업데이트된 시대 감수성, 게으른 서사 확장.
정유미 6점. 21세기 명작이 되기엔 태부족. 태부족. 김철웅 6점. 미지였을 때 더 아름다웠을 너의 세계. 박평식 4점. 떼낀 수족관을 닦는 기분. 이용철 4점. 아무리 노래하고 웃고 떠들어도 135분을 채우기엔 버겁다. 이자연 7점. 바다 위를 꿈꾸던 소녀는 이제 뱃머리를 직접 운전한다지. 임수연 6점. 일방의 계급 상승 욕망에서 다문화 화합으로 현대화된 각색. 정재현 7점. 유용한 각색. 지금 바로 여기 필요한 동화. 허남웅 6점. 파격적인 캐릭터의 설정 변화와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약간 시도를 높게 사는 것 같아요. 그 평론가들은. 이제 관람객 평점은 뭐 거의 뭐 10점 아니면 1점인 뭐 그런. 10점. 시대가 변해가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의 이야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디즈니. 그다음에 뭐 8점. 노잼도 존잼도 아닌 딱 평잼이었음. 과하게 욕먹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칭찬할 것도 없었다. 그다음에 8점. 논란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다. 8점. 나는 노래 들으러 갔었고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나왔다. 10점. 에리얼 노래 정말 좋아요. 10점. 부정적인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 Part of Your World가 나오고 왜 할리를 캐스팅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점.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번 할리베일리의 인어공주는 역사가 기억해 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낮은 평점 중으로 가면 6점. 결말을 왜 바꾼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6점. 디즈니의 실패한 도전 또는 객기. 근데 이제 공감 순으로 누르면은 뭐 다 1점이에요. 거의 1점이에요. 1점. 도저히 몰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1점. 이마에 난 점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짜나. 1점. 이건 내가 알던 에리얼이 아닙니다. 1점. 시종일관 어두컴컴한 배경에 주인공도 매력이 없었음. 그렇다고 영화가 재미있는 것도 아님. 1점. 인종차별이고 나발이고 제발 배역에 어울리게 캐스팅했으면 좋겠다. 알라딘은 결과로 보여줬지만 인어공주는 뭘 보고 캐스팅한 건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게 있었고 4점. 창작도 재현도 해내지 못한 게으른 변용.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어쨌든 이런 뭐 평점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흥행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없었으면 그럼 이 영화는 얼마나 스코어가 났을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지금 한 100만 됐으려나 그러면. 근데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게 크게 뭐 잘 만들었다거나 뭐 꼭 봐야 된다거나 추천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영화라고는 저희 책영사 내에서도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자, 평점 가겠습니다. 라미. 네, 저 2.7입니다. 2점대 내려갔다. 2.5 가져왔는데 그 아리엘의 입 모양으로 설명했던 그걸로 0.2점을 더했습니다. 컸네요. 네. 애니메이션 몇 점?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 저는 3.5 이상이죠, 무조건. 오케이. 안군. 저 딱 중간 2.5점입니다. 2점으로 까는군. 네. 자, 노시스? 저도 한 2.5와 3점 사이 어딘가인데 저도 처음으로 저 늘 0.5점으로 구분해 왔는데 이번에 저도 2.7로 할게요. 2.7.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3.5. 제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반전이죠? 애매하면 그냥 다 3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다기보다 예민하면 욕 먹을 것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같다 나 욕 너무 먹기 싫어. 근데 거꾸로 내가 이거 3.5 그래서 했는데 제일 높아서 또 욕 먹게 생겼어요. 3점 안 되죠, 그러면? 네, 2.85점입니다. 2.85점. 야, 디즈니가 뭐 사실은 못해도 썩어도 준치라고 기본 3.0은 넘을 것 같은 스튜디오인데 오늘 2.85점? 네. 예. 인어공주로 2.85점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 아유, 그 지난주 안 주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가 보네. 예. 리뷰 폭탄 부탁드립니다. 최경사에는 리뷰 포함이 필요해요. 리뷰 폭탄 부탁드립니다. 이제 슬슬 뭐 영화들이 개봉이 이제 많이 되는 시즌이에요. 6월 말부터. 네.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애스트로이드 시티도 개봉을 하고요.
바비가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히트할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워낙 북미 취향이라. 오펜하이머가 개봉이 좀 밀린 것 같아요. 8월 15일 광복절. 네.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슈가 됐었어요. 아, 왜 광복절에 했을까? 그렇죠. 소재나 주제가 원자 폭탄이니까. 네. 그렇게 가 있고 그 중간에 뭐 미션 임퍼서블 데드 레코닝도 있고 뭐 밀수도 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있고 정우성 영화도 뭐 하나 있던데 보호자들인가 또 있고 뭐 많습니다. 이제 막 영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도 또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예, 리뷰를 들어보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최경사 185회 인어공주 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끝까지 정주행 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에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백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